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조치원에서 장인어른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장인어른은 어릴 때 조치원 쪽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아내도 그곳에서 태어났죠. 조치원은 논밭이 펼쳐진 곳으로 유일하게 신기한 것은 기찻길이었습니다. 동네 또래 꼬마들은 기찻길 주위에서 놀곤 했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기찻길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고 누군가 잡아간다고 겁을 주며 기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기찻길 근처에 갔다 오면 집 밖에서 혼쭐을 내며 길거리에 세워두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기찻길 근처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지만 장인어른은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어른들의 금기와 경고는 그에게 오히려 기찻길에 대한 흥미를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장인어른은 더 이상 기찻길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가족을 떠났다는 충격은 장인어른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후로 일찍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져가며 기찻길에서 노는 것도 흥미를 잃어갔고 시간이 지나 그는 그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장인어른은 큰 누나와 함께 공부를 하며 지냈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자신만의 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점차 희미해지던 어느 날 장인어른은 새벽 3시에서 4시쯤 이상한 기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레일 이음새를 지날 때 나는 철커덩 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소리에 대해 물어봤지만 모두 자느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시간에 다니는 것은 사람을 나르는 기차가 아닐 거라 생각하며 화물을 나르는 기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매일 새벽 계속 들렸고 장인어른은 어느 날 밤 소리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일찍 잠을 청한 그는 새벽 3시쯤 일어나 방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하게 기차 소리가 들리자 그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기찻길로 달려갔습니다. 조치원역이 아닌 기찻길이 펼쳐진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조치원역에서 멀리 떨어진 기찻길을 따라 달리며 장인어른은 점점 가까워지는 기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어렴풋이 기차의 불빛이 보였고 소리도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장인어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화물 기차였지만 화물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기차 위에 다닥다닥 붙어 타고 있었죠. 장인어른은 그 광경을 보며 기차 위에 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속도는 마치 사람이 뛰는 수준으로 천천히 지나갔고 그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던 순간 한 여인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장인어른은 눈을 의심하며 다시 보았지만 분명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 듯한 입 모양을 보였죠.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이나 표정으로 그곳에서 빨리 떠나라는 경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본 장인어른은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만류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자 장인어른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에 집으로 달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어머니가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누워 있었죠. 얼마 후 정말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기다렸지만 들려온 것은 예상과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요? 하고 물었고 장인어른은 그 목소리가 생전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장인어른에게 방으로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며 나무라셨고 그는 그날 무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 집안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신 후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도 찬밥 신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외면당하며 살던 어머니는 끝내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장인어른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 분명히 기차에서 어머니를 본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꿈을 꾼 것이라며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은 그날의 기차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기차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물 기차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지, 어머니가 보였던 기차는 대체 어디로 가는 기차였는지 알아내고 싶었죠. 그 궁금증은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고, 결국 그는 철도대학에 진학하여 기차와 철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인어른은 철도공사의 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기차와 철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당시의 기차에 대해 아는 대로 조사하고, 혹시 그날의 기억이 환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죠. 장인어른은 그 기차가 단순히 화물을 운반하는 기차가 아니라 영혼들이 타고 이동하는 무언가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기차 소리와 어머니를 목격한 순간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는 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철도공사에서 일하면서도 당시의 기차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실제로 그런 기차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차 운행 기록뿐 아니라 철도 역사와 기차 사고 기록들까지 조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문과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혹시 그 기차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영혼의 기차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일한 경험 덕분에 장인어른은 다양한 철도 관계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그들에게 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차 사고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이상한 목격담을 듣게 될 때마다 자신이 경험한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은 철도공사의 선배 소장님에게 자신이 어렸을 적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소장님은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후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 오래전에 기차가 귀신을 태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지. 그 말에 장인어른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혼자만의 기억으로 남겨둔 일이 다른 이들도 알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선배 소장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조치원 근처에서 그런 이야기가 특히 많았다고 하더군. 유령들이 타고 다닌다는 기차가 종종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군. 장인어른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선배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더욱더 그 기차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면 자신이 어렸을 때 목격한 그 기차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마치 어릴 때 느꼈던 기찻길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날의 기차를 다시 보길 원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몇 년 후 장인어른은 기차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공사 내부에서도 알게 모르게 회자되는 기차 사고나 미스터리한 목격담이 있었고, 장인어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과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기차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오래전 사고로 인해 폐쇄된 철도 구간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기차에 얽힌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 단순한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느껴졌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죠. 어느 날 그는 철도공사 자료실에서 오래된 철도 기록을 뒤지던 중 조치원 인근에서 발생했던 사고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조치원 기찻길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고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많은 사고가 미스터리하게 일어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기록은 장인어른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에는 한 여성이 조치원 기찻길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성이 기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후 때때로 새벽에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으로 목격되곤 했다고 적혀 있었죠. 장인어른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일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연히 발견된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후로도 여전히 철도와 기차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이어가며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이 단지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철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마침내 철도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기차 안에서 본 환상이었는지 진짜 영혼이었는지 끝내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철도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어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백두산 부대의 기이한 여인. 백두산 부대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잘 알듯이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 생활 막바지에 하사관으로 진급하고 나서 저는 국경 근처에서 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이라고 해봤자 국경을 두고 약 50m 간격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계속 순회하면서 체크하는 일이었죠. 후임을 잘 챙긴다고 생각했던 저는 당직이었던 후임이 아침부터 아파 보이길래 혼자 순회를 돌기로 했습니다. 밤에 근무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져서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신경 쓰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돌아다녔습니다. 훈련 코스 중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곳을 체크하려 들렀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돌아 가려던 찰나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저벅저벅하고 발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북한군이 넘어온 줄 알고 포복 자세를 취하며 포상금 3억 원을 생각하며 주변을 30분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벽으로 돌아와서 다시 다음 코스로 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다시 등 뒤에서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공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심스럽게 절벽 쪽으로 기어가서 플래시로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춰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여전히 저벅저벅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따라왔습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땅을 보며 걷던 중 플래시에 비친 땅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도 나이 같은 여자도 아닌 나이대를 알 수 없는 여자의 얼굴이 땅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플래시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분명 살색의 얼굴이었습니다. 등 뒤에 있다면 검게 보여야 할 그림자가 정확히 살색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다음 체크포인트도 있고 부대로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산에서 귀신을 봤다는 말을 할 수 없어 룸메이트인 김 중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중사님, 산에서 이상한 걸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나이대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이 저벅저벅 소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 중사님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이상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얼굴 우리 같이 그려보자. 종이를 건네며 각자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사님께 그림을 보여드렸고 놀랍게도 두 그림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얼굴의 특징과 묘사가 모두 같았습니다. 김 중사님도 일주일 전에 그곳에서 그 귀신을 보셨다고 합니다. 회의 도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귀신을 본 사람들이 열대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연대장님께서 전쟁 도중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기 위해 서로를 죽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대를 앞둔 나와 김 중사님은 그곳에 작은 제를 지내고 부대를 나왔습니다. 김 중사님과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요즘도 가끔 꿈에 그 여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녀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걸까요? 김 중사님이 꿈에 여자를 본다고 이야기한 이후 그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대를 떠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제대 후에도 가끔씩 그날 밤에 들었던 발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던 그 기묘한 기운과 얼굴의 생생함이 매번 악몽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중사님이 연락해 저를 만났습니다. 자네도 꿈에 나타나는가? 중사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중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꿈에서 하는 말이 들려. 왜 돌아보지 않았냐고. 이 말을 듣고 나니 그날 절벽에서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 중사님과 저는 그 여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그 부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우리는 당시 우리가 근무했던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절벽 아래를 바라보니 여전히 깊고 어두운 골짜기였고
그곳에서 나는 차가운 바람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중사님은 조용히 절벽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앉아 마음속으로 여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절벽 아래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지만 소리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 김 중사님은 마치 무언가 홀린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묻자 김 중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야 떠난 것 같아. 그 뒤로 김 중사님은 더 이상 그 여자를 꿈에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끔 꿈속에서 그 얼굴을 봅니다. 그 여자의 미소는 여전히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남아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합니다. 그녀의 한이 정말 풀린 것일까요? 아니면 제게 무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직도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저는 그날 밤의 기억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징벌. 남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중년 여인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일을 행해온 지 벌써 몇 개월.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으로는 이만한 게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은 떨쳐지지 않았다. 남자는 서서히 뒤처리 준비를 하며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찝찝함을 느꼈다. 문득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깊은 죄악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다. 이제 이 일도 끝났고 곧 잔금도 들어올 터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남자는 가면을 벗고 조명을 끈 뒤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그에게 새로운 연락이 들어왔다. 무시하려 했지만 발신자가 중년 여인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불안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어올렸다. 왜요? 일이 끝났잖아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금 변한 듯했다. 조용하고 서늘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보고한 건 반쪽짜리야.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분이 원하던 모든 걸 다 완수했는데요. 내가 원했던 것은 남편이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야.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고 무섭게 변해갔다. 내가 한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왜 너에게 그걸 맡겼는지 생각해봤니? 그제야 남자는 자신의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단순히 남편의 죄를 고백시키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을 삼켰다. 이제 나도 너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중년 여인은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휩싸였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기가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짚어보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듯했다. 그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굳게 잠겨버린 것을 깨닫고 말았다. 이 방은 단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둬두고 심문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무덤이 되어 있었다. 곧이어 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을 깨며 주변에서 낮고 서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어디선가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남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벽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 했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방에서 나갈 수 없었다. 그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혀가며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서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자는 마침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 방 안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남자는 비로소 그가 했던 모든 일이 결국엔 자신을 징벌하기 위한 누군가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방에 갇혀 죗값을 치르게 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서서히 그가 벗어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그를 단단히 묶어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방 안의 남자는 홀로 갇혀 꼼짝없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변했고 무엇보다 그의 주위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가면을 쓰고 타인에게 공포를 주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 안에서
완벽히 갇혀버린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여전히 귓가에 들리는 서늘한 웃음소리에 두려워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에게 저지른 고문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문득 자신이 그토록 잔혹하게 죗값을 묻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처럼 두려움에 떨며 똑같이 갇혀 있었다. 그가 고백을 받아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는 점차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후회와 공포에 휩싸여갔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찬바람과 함께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다. 이윽고 그가 느끼던 어둠 속에서 한 명씩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백을 받아냈던 사람들, 그에게 용서를 구하던 얼굴들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죄가 이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이든 진짜 그를 찾아온 영혼들이든 더 이상 자신의 최후가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방 안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에게 시간이란 무의미해졌고 그는 결국 그곳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고독한 상태로 남겨졌다. 이 방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완벽한 징벌의 공간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런 징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야 알겠군.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 방 안에 울려 퍼지고 그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아 갔다. 문 밖에는 한때 그와 함께 일을 벌였던 여인의 차가운 웃음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성형. 서미연처럼요. 그녀는 그 말을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여린 두 손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움켜쥐고 있었어. 나는 수술 전 상담을 하며 그녀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았지. 곧 멋진 모습이 될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녀가 그런 표정을 짓는 동안에도 나는 수술에 몰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하지만 수술이 진행되면서 불길한 징후가 스멀스멀 다가오기 시작했어. 눈을 뜨지 않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 과다 투여, 의료과실, 그리고 사망. 눈앞이 아득해졌어. 젊고 꿈이 많았던 그녀가 예뻐지기 위해 내게 왔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그녀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 여자는 다시 깨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난 알 수 있었어. 병원에 닥칠 파장과 이후에 소송들이 떠올랐고 나의 실수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머리를 짓눌렀어. 나는 사람의 얼굴을 고치는 의사일 뿐이었는데 그날부로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야. 결국 사망 시각은 오후 3시 11분으로 기록되었고 그녀는 23세 아이의 예뻐지려는 열망 속에서 죽어간 거였어. 병원의 변호사는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나는 그와 대면하면서 그가 지시한 대로 시치미를 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변호사는 차분히 나에게 의문사로 처리하시고 병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어. 내 손에 땀이 났고 간호사들에게는 상황을 잠재울 돈이 건네졌어. 그녀들은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말없이 돈을 받아들였고 그제야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지. 서미연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녀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 며칠 후 집에서 TV를 틀었는데 우연히 서미연이 출연한 광고가 방영되고 있었어. 그 화면 속 서미연의 얼굴을 보며 나는 사망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 수술 중이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지. 입술을 넓게 만들어달라며 칼자국을 내던 장면, 코를 더 높이기 위해 조형물을 넣었던 장면, 그리고 마른 핏자국이 굳어있던 눈 주위의 잔주름과 흉터들. 그녀는 서미연처럼 되고 싶다며 내게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채 죽음을 맞이한 거였어. 수술대에서 가냘프게 늘어졌던 그녀의 팔목이 생각나. 그 여린 생명에 나는 다시금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을 해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내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고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졌어. 그녀의 부모가 나와 만났을 때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나를 질책하리라고 예상했어. 하지만 정작 그들은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나를 마주했지. 그 차가운 시선과 눈물 없는 얼굴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 정확한 원인을 의사도 모른다니요. 그 어머니의 말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어. 하지만 나도, 변호사도, 간호사들도 모두 잘 알고 있었지. 그녀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변호사는 그들에게 10억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고 결국 그들은 통장 번호를 남기고 돌아갔어. 그녀의 어머니가 써준 통장 번호는 마치 날카로운 날로 베어낸 글씨처럼 깔끔하고 차가웠어. 이제 말이 없겠죠. 변호사는 커피를 마시며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 죽은 그녀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돈을 건네며 입을 막는 과정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저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어. 변호사는 멀쩡한 얼굴에 칼자국을 내달라고 온 사람들이 더 잘못 아닌가요? 라며 냉소적인 태도로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의 책임은 내게 있었어. 그 아이는 결코 서미연처럼 될 수 없었다는 것. 그녀는 서미연의 모습으로 거울을 볼 기회조차 없이 생을 마감했다는 걸 난 알고 있었지. 변호사가 떠난 뒤 원장실엔 정막만이 감돌았어. 책임을 모면했어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고 죽은 그녀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떠올라 나를 괴롭혔지. 매일같이 병원 일은 자동으로 진행됐고 환자들은 끊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얼굴이 죽은 그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만 같았어. 이상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조금씩 내 정신을 갉아먹었고 점차 나는 꿈속에서도 그녀를 보기 시작했어. 꿈속에서 그녀는 수술대에 누워 날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피부는 창백하고 입가에 미소를 지은 듯한 그 표정이 나를 계속해서 응시했지. 나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시 잠들기가 두려워 불면의 밤을 보내곤 했어. 하루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광고판에 서미연의 얼굴이 걸려 있었어.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 죽은 그 여자가 나에게 와서 서미연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고 그 순간이 마치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았지.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이상 수술대에 서 있을 자신이 없어졌어. 환자의 얼굴을 조각해야 하는데 손이 자꾸 떨리고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점점 많아졌지. 마취 주사를 놓을 때마다 그 소름 돋는 꿈속 장면이 떠올라서 손끝에 힘이 풀렸고 나는 자신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어느 날 병원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간호사에게 주사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스스로에게 점점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느 밤 또다시 그 여자가 내 꿈에 나타났어. 이번에는 서미연의 얼굴로 변한 그 여자가 날 바라보며 말했어. 다음엔 내 차례야. 그녀의 입술은 무섭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날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 나는 꿈속에서 몸부림쳤고 이내 깨어났을 때엔 몸이 뻐근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밤마다 술에 의존하며 잠을 청하게 되었어. 술에 취하지 않으면 꿈을 꿀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고 그 두려움은 내 일상마저 잠식해가고 있었어. 하루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져 병원을 쉬기로 결심했어.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서미연의 얼굴로 겹쳐져 나를 매일매일 괴롭히고 있었지. 5번째 이야기, 인간. 며칠째 내리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진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자부하는 아파트 최상층에서 쿠바에서 들여온 원두를 로스팅해 그의 향을 맡으며 사장님 의자에 앉아 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네, 나이 50. 수염은 이미 흰색으로 물들었지만 커피는 내 취미이다.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그러다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마시던 커피를 책상 위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시간이 멈춘 듯 멈춰있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집어 그의 머리를 나사로 풀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머리통 반쪽을 옆에 놓고는 몽키 스패너로 뇌에 있는 나사를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조이기 시작했다. 이 나사를 안 풀리게 하는 방법은 없나. 혼자 중얼거리며 나사를 계속 조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멈춘 지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아직 젊었을 때 나는 공학자이자 기술자 그리고 과학자로서 연구실을 바삐 뛰어다녔다. 그날도 자동차를 타고 연구실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내 옆에 있는 자동차도 멈춰 있었고 움직이는 건 나와 신호등만 깜빡일 뿐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연구실로 향했다. 멈춰있는 차들을 지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계단을 오르다가 멈춘 사람, 넘어지려다 멈춘 사람, 그리고 웃다 멈춰버린 사람까지 모든 이들이 움직임을 멈춘 채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연구실로 뛰어들어갔다. 내 선배와 교수님도 역시 멈춰 있었다. 급해진 나는 한 명씩 건드려 보았지만 다리에 못이라도 박힌 듯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놀란 나는 다시 자동차에 올라 거리로 나갔다. 결과적으로 이 세계에 움직이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만이 움직이고 나만이 먹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충격에 빠져 집 안에 박혀 두려움에 떨었다. 왜 이다지도 모두 멈춰버린 거지? 시간이 멈춘 건가?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시계는 똑딱거리며 계속 움직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충격에서 벗어난 나는 연구실로 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데려와 해부하기 시작했다.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분명 몸에 무언가 이상이 생긴 것이다. 해부 결과 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모든 멈춘 사람들의 몸에는 특이한 물질이 있었다. 이 물질은 알려진 적 없는 생소한 것이었다. 이 물질을 쥐나 바퀴벌레에 주입해 실험을 진행했다. 첫날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쥐가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셋째 날에는 쥐가 움직임을 멈췄다. 바퀴벌레도 마찬가지로 3일째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이 물질이 사람들을 멈추게 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 물질만으로 인간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쥐나 바퀴벌레는 사람과 달리 몸집도 작고 신체 기능도 다르다. 나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인류 이전에 선대 인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전 인류는 우리보다 과학이 훨씬 발달해 있었고 그들의 문명이 망하고 새로운 문명이 이 지구에 탄생한 것이 아닐까? 이전 인류는 컴퓨터 전지, 핸드폰까지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놀라운 뇌의 기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어쩌면 이전 인류도 원숭이 시절의 외계인으로부터 어떤 뇌 구조를 받은 것이 아닐까? 외계인들이 지구의 자원을 채취하고 우리에게 비슷한 뇌 구조를 선물로 남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들은 비이상적으로 성장하며 문명을 발전시키고 결국 그 성장의 부산물로 인해 몸에 이상한 물질이 생성되어 뇌가 신체 기능을 모두 냉동인간처럼 멈추게 한 것이다. 물론 이건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 생각일 뿐이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뇌의 기능을 낮추면 되지 않을까 싶어 거대한 수술을 감행했다. 한 사람을 잡아 머리를 열고 뇌에 나사를 박았다. 나사와 심장 부근에 심장 충격기처럼 작은 전류를 흘려보내는 장치를 설치한 후 조심스럽게 뇌를 닫았다. 그리고 열흘간 작은 전류 충격을 주어 보았다. 내 예상은 맞았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몸이 움직이며 나를 알아보는 듯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곧바로 모든 사람을 수술했고 가끔씩 나사가 풀려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을 조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움직일 것이다. 아, 그러고 보니 나는 왜 안 멈춘 걸까? 좀비 영화처럼 이 물질에 면역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6번째 이야기, 복권. 기분이 역같다. 술이라도 한 잔 사 마시고 싶지만 지갑 속엔 그만한 돈도 없다. 명품 슈트에 명품 지갑, 명품 구두. 나는 온통 명품만을 몸에 걸치고 있지만 얼마 안 있어 그것마저도 팔아치워야 할 상황이다. 내 이름은 김민식.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다.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20대의 마지막 날 나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내 이름 왼편에 쓸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사업은 대박이 났다. 하지만 급히 지어진 탑은 쉽게 무너지듯 내 회사는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다 부도가 나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 죄다 빼앗겼다. 내 집, 차, 회사, 통장. 나는 재기할 발판도 잃어버린 채 절벽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어둠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펼쳐졌고 나는 그때마다 현실을 잊으려 술을 마셨다. 그리고 지금 내 지갑엔 1,000원밖에 남아있지 않다. 술 한 병 사 마실 돈도 되지 않았다. 내게 남은 거라곤 작은 단칸방과 내가 입고 있는 옷들 뿐이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일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선 내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그들의 VVIP 고객이었고
날마다 선물 세트를 보내며 내 환심을 사려 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그저 실패한 사업가일 뿐이었다. 문득 예전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지하철역에서 봤던 싸구려 점이 생각났다. 사업은 크게 번창할 거라던 그의 말 다음에 있었던 얘기. 얼마 안 있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던 불길한 소리. 난 그의 말을 듣고 재수가 없다며 얼굴을 찌푸리며 나갔지만 그는 다음에 보자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왠지 모르게 그에게 적대심이 솟구쳤다. 그가 예언했던 그 말이 원흉이었을 것이다 하는 명확한 이유는 아니었다. 그저 난 나 말고 원망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성적인 사고는 합리적인 행동을 낳고 감정에 치우친 사고는 불합리하고 무모한 행동을 초래한다. 모든 걸 잃어버린 난 둘 중 후자였고 내 사고는 집에서 식칼을 챙겨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게 만들었다. 내가 정말로 무슨 짓을 할 거라곤 나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난 단순히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할 어떤 것이 필요했고 식칼을 챙겨 거리를 거니는 행동은 그 현실을 잊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긴장감을 제공했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눈길이 날 스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현상범처럼 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걸었다. 누군가가 그런 내 이상한 행동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마다 바들바들 떨리는 팔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다행히 의심의 시선은 단순한 의심으로 끝났다.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걸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생각나는 건 지속적인 긴장과 가끔 심장을 조이는 듯한 강한 불안감 그리고 연의 반복이었다. 지하철역 근처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천막. 내가 예전 점을 보러 찾아왔던 그 천막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있었다. 천막을 헤치고 들어가자 하는 그때 내 점을 봐줬던 그 중년 남자 혼자만 있었다. 넓은 천막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날 쳐다보며 말했다. 만났군요. 제가 다음에 또 보자고 했었지요. 내가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애써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지? 수수께끼는 잘 풀 줄 모르는데요. 이가 갈렸다. 나를 놀려먹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 말투를 듣고 순간 정장 안주머니에 감춰둔 식칼을 그의 목덜미에 들이밀 뻔했다. 헛소리 말고 대답해. 어떻게 내가 실패할 거란 걸 알았냐고. 앞이 안 보이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팡이도 없고 자연스레 걸으시길래 점쟁이니까 그렇죠 하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었다. 친근한 사람과 편한 분위기가 갖춰졌다면 꽤나 위트 있는 농담이라 평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게 있어선 그런 엄치려 하는 주전자에 불을 키운 짓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내 눈엔 내가 너랑 농담 따먹기 하고 싶어하는 낯짝으로 보이냐? 입 닥치라는 말에 정말로 그가 입을 닥치고 날 멀뚱히 쳐다봤다면 아마 난 안주머니에 식칼을 꺼내 그의 몸을 대상으로 칼의 예리함을 시험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입을 닥치는 대신 진지한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어떻게 당신의 실패를 맞출 수 있었냐고요? 조금 우스운 질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점쟁이잖아요. 쾅! 하고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내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성질 긁지 말고 당장 얘기해. 그때 내가 너에게 점을 보러 왔을 때 정말 미래를 봤나? 점 그런 거 안 믿는 성격인가 보네요. 그러면 왜 전에 저한테 점 보러? 쾅! 또다시 테이블에서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테이블에 내가 꺼낸 식칼이 꽂혀 있었다. 테이블에서 난 시끄러운 소리 때문인지 그쪽에서 서슬퍼런 은광을 반사하고 있는 칼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한숨을 쉬고 그에게 말했다. 말해. 정말로 미래를 보는지. 네, 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복권에 어떤 번호가 당첨되는지도 알 수 있나? 잠깐만요. 일단 제 얘기를. 대답해. 이번엔 꽈당 소리였다. 테이블이 아닌 의자에서 난 소리였고 어느새 내가 앉고 있던 의자는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의 목젖이 꿈틀거렸다. 그는 목덜미 근처에서 눈부시게 빛을 반사하는 칼날을 애써 쳐다보지 않으려 했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해봐. 그래요. 전 복권 번호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복권으로 부자가 되지 않고 여기서 싸구려 점이나 보고 있겠어요?
그의 목덜미에 대고 있던 식칼이 점점 멀어졌다. 칼날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내 얼굴이 비쳤다. 자세히 설명해봐. 들여다보지 않은 미래는 과거에 의해 순리대로 결정되지만 한번 들여다본 미래는 운명이 되어 운명을 중심으로 인과 일과 미래가 결정되죠. 노력 여하에 따라 들여다보지 않은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들여다본 뒤 정해진 운명은 절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말은 네, 다음 주 복권 당첨 번호를 알게 되어 당신에게 말해준다 하더라도 당신은 당첨되지 않아요. 믿기 힘드시다면 지금이라도 불러드리죠. 하지만 당신은 복권에 당첨되어 다시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본 미래에서 당신은 다시 재기할 수 없었으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믿기 힘들다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린 게 저자가 내 미래를 들여보았기 때문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난 절대 재기할 수 없는 건가? 네, 죽을 때까지. 칼로 자르는 듯 단호한 대답에 내 몸도 칼에 썰려 반토막이 되어버린 듯 가슴이 쓰렸다. 손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바득바득 갈렸다. 그를 노려보며 목이 맨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바꿀 수는 없나? 네, 제가 당신의 실패와 재기불능의 미래를 보게 됨으로써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되었어요.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았었다면 어쩌면 당신은 재기할 수도 혹은 실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란 건 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마치 내 인생이 저자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듯 강한 적대심이 솟구쳤다. 혀끝이 찝찝하다. 손을 들어 만져보니 어느새 내 밑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어째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면 전 점쟁이잖아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주워 일으켰던 의자가 다시 뒤로 넘어지며 내 몸이 그를 향해 튀어나갔다. 칼날이 그의 목을 약하게 짓눌렀다. 핏방울 몇 개가 칼날을 타고 내려가 손잡이를 적셨다. 머릿속에 수만 가지 욕설들이 떠올랐지만 말문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침묵을 틈타 다시 얘기했다. 터놓고 말하자면 점을 봐주는 행위 자체가 대상의 미래에 대해 합의하에 저질러지는 강간과 같아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의해 초래되는 결과를 대상이 알지 못하니까. 왜 진작? 그가 다시 내 말을 끊었다. 진작 얘기하지 않은 이유라면 제가 이전 당신이 제게서 점을 보는 걸 미리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미래를 보았기에 당신이 제게 무슨 말을 들었든 점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실쯤은 말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때 전 당신이 지금 제게 다시 찾아오는 것까지 보았어요. 제가 미리 얘기했다면 당신은 제게 찾아오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보았던 미래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이 다른 것 같은데 넌 분명 한번 본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맞아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미래 중 결정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신에게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충격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보는 힘을 가진 남자가 자신이 본 미래가 모순되지 않도록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묵살한다. 자신의 신념에 의해 한 행동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크다. 하지만 문득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예언은 하지 않는다더니 어째서 복권의 당첨 번호를 얘기한 거지? 그런데 어째서 복권 번호를? 그게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니까. 뭐? 그가 테이블의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내게 겨눴다. 총구 속의 검은 어둠 속에서 죽음이 얼굴을 꺼내 보이며 내게 미소 짓는 듯했다. 판단보단 행동이 빨랐다.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날렸다. 탕! 하는 총성 소리가 천막 안에 울려 퍼졌다. 손에 쥐고 있는 칼의 끝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가 다시 총을 내게 겨눴다. 이젠 피할 수 없었다. 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에게 뛰어가며 칼을 휘둘렀다. 총소리와 칼날이 살갗을 파고드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뜨거웠다.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가 온몸을 적셨다. 이제 됐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아무 말 못하고 그를 주시했다. 난 오늘 당신에게 죽어야 하고 당신 역시 그래. 그의 기침 소리와 함께 검은 피물이 튀었다. 칼날이 기도를 찌른 듯했다. 아마 머지않아 폐에 피가 차 죽을 것이다. 그는 이내 끊임없이 기침하다 이내 볼품없이 쓰러져 숨을 멈췄다. 난 그가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천막을 비집고 나왔다. 눈앞이 점차 희미해진다. 비틀비틀 걸어다니다 근처의 편의점에 도착했다.
일하고 있던 종업원은 문을 열고 들어온 내게 인사하려다 피에 젖은 내 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점차 힘이 풀려가는 다리를 애써 옮기며 종업원에게 말했다. 신고는 나중에 하고 복권 줘. 난 주머니의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 건네며 반쯤 기절한 표정의 직원에게 복권 번호를 불러준 뒤 복권을 넘겨받았다. 조금만 참아요. 구조대 부를 테니까. 대답할 기운이 없어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운명이라고. 개지랄. 반드시 살아남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핏물이 어느새 편의점 바닥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멀리서부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환청인가? 머릿속이 복잡하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져 오더니 어느새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다. 덜컥 딸랑하고 편의점 문이 열렸다. 나는 의식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문이 열리는 소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편의점 문 너머로 낯선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내게 한 걸음 다가오더니 무언가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내 몸을 떨면서 말을 꺼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자는 당황해하며 내 상태를 살폈다. 핏물이 바닥에 고여 있었고 내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지친 눈을 들어 그를 응시했다. 신고는 필요 없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복권 당첨뿐이야. 남자는 나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다. 그 순간 내 몸에서 힘이 빠져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텨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복권 용지를 더 꽉 쥐고 말했다. 여기 번호는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야. 이 번호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어. 남자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지금은 경찰이나 구급대가 필요한 상황이야. 나는 그에게 웃음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운명이란 말이지. 하지만 난 그걸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내 말이 맞다면 그걸 증명해보게. 라며 내 손에서 복권 용지를 받아들고 자신이 가진 볼펜으로 이름을 적어 나에게 건넸다. 잠시 후 편의점 밖에서는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었다. 나는 복권을 손에 쥐고 인해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이 모든 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 이 운명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내 마지막 희망은 복권에 달려 있었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바삐 들어왔다. 구급대원은 피를 흘리는 나를 보고 빠르게 다가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몸이 축 처져가던 나를 일으키며 묻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서 힘겹게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했어. 내 손으로, 스스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들은 내가 스스로를 해쳤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내가 입을 떼지 않는 이상 그 진실은 그저 혼란 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구급대원은 내가 들고 있던 복권 용지를 잠시 내려다봤다. 그 번호들이 이제 나를 구원해줄 마지막 희망이었다. 내가 바라는 것처럼 당첨이 된다면 그 번호가 나를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조차도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복권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구급대원이 주는 산소 마스크를 받아들었다.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들이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복권 번호를 속으로 외웠다. 그 번호는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며칠 후 병원에서 눈을 뜬 나는 피곤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침대 옆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글씨로 적힌 낯선 메시지가 있었다. 기운 내십시오. 운명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누군가의 위로인지 아니면 복권에 얽힌 운명을 조롱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를 피워주었다. 며칠 동안 병실에서의 나날이 계속되었고 어느 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나를 보며 말했다. 김민식 씨, 검사 결과는 양호합니다. 몸조리하시고 퇴원 준비를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와 병원 문 앞에 서자
바람이 얼굴에 닿으며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주머니 속에서 복권 용지를 꺼내 펼쳐들었다. 당첨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동네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마치 그날의 사건이 어제 일어난 일처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복권 기계 앞으로 다가갔다. 직원은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기계의 복권을 스캔했다. 삑 소리와 함께 기계에서 영수증이 나왔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영수증을 쥐었다. 축하합니다.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분명히 내가 기억한 복권 번호와 일치했다. 하지만 그때 점쟁이가 말했던 예언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며 머리가 아찔해졌다. 당신은 복권에 당첨되어도 다시 성공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이 당첨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손을 떨며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편의점 밖으로 나서자마자 당첨된 복권을 쥔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의 점쟁이, 그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복권에 당첨되어도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말,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닐 거라고. 그저 그 남자가 내게서 더 이상 빼앗아 갈 것이 없어 내던진 말일 거라고 애써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눈앞의 현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한 장의 복권이 구원이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지독한 불안과 의심으로 뒤덮여 있었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 복권 당첨센터로 향하는 내내 내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복권을 쥔 내 손이 땀으로 젖어갔다. 지하철에 앉아있을 때도 복권센터로 향하는 길에서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복권 당첨센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신분증과 복권을 제출하며 이 모든 게 사실이길 내게 재기의 기회를 줄 거라 기도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당첨금 수령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조여왔다. 그들이 내게 서류를 다시 돌려주며 말하는 순간조차 나는 긴장을 놓지 못했다. 김민식 씨, 축하드립니다. 당첨금 지급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제서야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복권 당첨이 된 이 순간조차도 그저 허망한 꿈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점쟁이의 말처럼 내가 이 돈으로 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 후 몇 주간 나는 내 계좌로 들어온 당첨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다. 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졌지만 이 돈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돈을 투자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어김없이 장애물이 나타났다. 사업 계획이 좌절되고 사람들은 나를 기피하며 투자자들 역시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점쟁이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 계약을 맺으려던 날 마지막으로 남은 투자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더는 방법이 없는 걸까? 나는 모든 걸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고 점쟁이의 말이 진실이라는 두려움이 더 깊어져 갔다. 무너진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 돈이 나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대체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점쟁이를 다시 찾아가는 것뿐이었다. 지금의 내 불행과 실패, 모든 것이 그의 말처럼 정해진 운명 때문이라면 그에게 물어봐야 했다. 나는 과연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그의 천막을 찾기 위해 나는 다시 길을 나섰다. 거리의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한 명 한 명을 지나치며 과거로 향하고 있었다. 천막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천막을 헤집고 들어가 한참을 둘러보았지만 점쟁이의 흔적조차 없었다. 이제 그가 없는 현실 속에서 나는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운명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굴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그래, 운명이란 어쩌면 정해진 것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천막 밖을 나서자 쓸쓸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점쟁이는 어디로 간 걸까? 아니, 정말로 그의 예언이 내 삶을 이토록 강하게 얽매고 있는 것일까? 내 두 손에 들어온 당첨금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다. 재기의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예언의 그림자가 내 의지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나를 에워쌌고 나는 내 발걸음이 점차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결국 나는 당첨금을 쥔 채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이 굳게 닫혀버리는 기분이었다. 몇 번이나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애썼지만 그들 모두 내게서 등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직접 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날 밤 당첨금 일부를 찾아 작은 가게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크고 복잡한 사업 대신 그저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식당이었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내 힘으로 조금씩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가게를 열자마자 뜻밖의 문제들이 연달아 터졌다. 가게 안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들려왔다. 전구가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환풍구가 고장 나는 등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아무리 점검하고 고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고객들은 점차 가게를 떠나갔고 나는 또다시 막다른 길에 몰렸다. 무언가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듯했다.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밤 나는 가게에 홀로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다. 불 꺼진 가게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운명인 걸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때 문득 천막 속 점쟁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운명에 맞서려면 그 힘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힘이 진정 당신을 구원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나에게 싸움의 끝을 준비하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결국 다시금 그의 예언에 사로잡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어쩌면 점쟁이가 예언한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그 운명을 부정하고 싶은 불꽃이 남아 있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는 다시 한번 내 길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세상을 뒤흔드는 변화는 아니더라도 나 자신만의 작은 변화를 이뤄내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가 보았던 미래가 무엇이든 나는 내 힘으로 새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